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또 조금 늦었습니다. 오늘은 제주 4.3 민중항쟁과 한국 현대사 아마 두 주에 걸쳐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4.3 민중항쟁 71주년, 이번 4월 3일이 71주년이 되기 때문에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난번 여순 민중항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딱 일주 만에 다시 뵙습니다. 그 사이에 다른 걸 올리질 못했는데 그 사이에 구독자가 더 많이 늘었어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는데 아이고 제가 뭐가 바쁜지 댓글에 다 일일이 답을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여튼 4.3 민중항쟁 두 주간에 걸쳐서 하니까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주에 강연을 한번 갔다 왔고 다음 주에 또 한 번 가는데 요거 준비한 걸 갖고 3시간이 다 소요가 되더라고요. 저는 1시간, 1시간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그 절반으로 나눠서 오늘은 제주 민중항쟁 자체, 사건 자체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4.3 민중항쟁의 가해자들, 사람들 이야기를 갖고 좀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그 민중항쟁에 대한 기억이 어떻게 억압받았고 그 기억을 어떻게 되살려 왔는가. 그리고 제주도민들이 어떤 트라우마 속에서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4.3에 대해서 살펴보죠. 명칭이 제주 4.3 사건이라고도 하고 4.3 민중항쟁이라고도 하는데 저도 제주 4.3 사건이라는 말을 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제주 분들 지난 시간에 여순 사건에서도 정명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명칭을 바로 잡는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이 4.3도 그렇고 여순도 그렇고 말이죠.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민중들의 그 주체적인 저항이었다는 측면이 있고요. 항거. 그래서 이제 그건 항쟁이라고 부르는 게 마땅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측면에서는 어마어마한 학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살 부분이 강조가 될 때는 아무래도 제주 4.3 사건이나 여순 사건 이라고 부르는 게 또 적절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체의 저항이라는 측면에서는 제주 4.3 항쟁이 되겠고 그 학살 쪽에 좀 방점이 찍힌다면은 제주 4.3 사건. 그전에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제주 폭동, 제주 반란 그렇게 불렀는데 지금도 그걸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제주 4.3 사건은 그래도 그 정부 차원에서 제주 4.3 사건 진상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진상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주 4.3 관련 특별법도 제정이 됐는데요. 그 특별법이나 이 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서 4.3 사건을 어떻게 규정하냐면 4.3은 48년 4월 3일에 일어났지만 47년 3월 1일 약 우리가 흔히 4.3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4월 3일의 1년 한 달 전이었던 47년 3월 2일을 기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54년 9월 21일 제주도에 대한 토벌 작전이라고 할까요? 군경의 작전이 종료된 그 시점을 제주 4.3 사건이 종료된 시점으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한 7년 가까운 세월, 7년이 넘는 세월이죠. 7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제주라는 우리 남쪽 끝에서 일어난 남쪽 끝에 있는 섬에서 일어난 사건을 말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건이죠. 제주도를 아마 항공사진이라기보다는 위성사진이겠죠. 항공사진으로는 각도가 안 나올 테고 위성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섬인데 저희가 완전히 피를 물들었었죠. 4.3에 대한 성격 규정이 이제 아주 극단적으로 대립하는데 저 4.3의 모국과는 4.3이란 무엇이냐를 질문하는 것이라면 또 반대편에서는
저게 그 4.3하고 사실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북한 깃발을 이렇게 깔아놓고서 제주 4.3 반란 사건, 오욕의 붉은 역사, 저렇게 이제 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특별한 곳이죠. 우리 역사 속에서 탐나로 그 기록되다가 아마 고려 시대부터 이 본토에 이제 합쳐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육지와 제주 사이에 상당한 그 거리감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탐나 왕국 이야기, 탐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 제주도에서도 옛날 역사를 복원을 하고 있고 요 분이 그 저 탐나의 그 시조라고 하는 이 고을라 왕, 고을라 왕을 그 형상화, 뭐 이건 사진이나 그림이 전해져 내려오는 게 없기 때문에 상상의 그림이고요. 요거는 문화재청에서 이제 그 만든 탐나 순력도단 지금 그 문화재청이 이제 문화재죠. 옛날 문화재로 탐나 순력도라고 있는데 제가 요 그림을 보고 받은 인상은 유구국하고 참 그 비슷하다. 오키나와 공골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예. 이건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제주가 삼별초의 근거지가 됐죠. 이 몽고의 침략을 받아서 강화에서 저항을 하다가 이제 더 이상 저항을 포기하고 그 몽고한테 이제 굴복하게 될 때 강력한 저항 세력이 진도와 제주도로 그 몰려내려서 거기서 이제 그 저항을 계속했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제주도에 가서 한번 뭐 여러 명이 모여서 술 먹는 자리에서 그 언제 제주도에 왔냐 얘기가 나왔는데요.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한 4대, 5대 정도에 들어온 사람은 타지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한 100년, 150년 정도가 된 거고, 뭐 우리나라에서 딴 데 웬만한 데 가면은 뭐 타지에서 왔어도 거기서 국민학교를 나왔다, 중학교를 나왔다 하면은 그 동네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그 사례들을 많이 봤는데, 제주도는 100년 갖고는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어떤 제주도의 배타성이랄까? 그럼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 배타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 그만큼 제주도가 핍박을 많이 받아오다 보니까 육지 것들에 대한 경계심, 당연한 경계심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각 성씨들을 보면은 입도조라고 그러죠. 여기 보면 한자로 되어 있는데 입도조, 섬에 들어온 그 조상들을 각각 모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요 성씨별로 입도조를 다 모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주도의 역사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그 이재수인난인데, 이재수인난은 부르는 명칭이 다양해요. 이 봉기의 주도자였던 이재수의 이름을 따서 이재수난이라고도 하고, 이게 일어난 게 1901년이거든요. 그래서 신축년이라서 신축밀난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제주도 쪽에서는 제주교난이라는 표현을 또 많이 씁니다. 교란 건 뭐냐면은 천주교가 개입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역사에서 보면 천주교가 박해를 많이 받았었잖아요. 병인 그 박해를 비롯하여 여러 명, 수천 명이 죽는 박해를 받았는데, 이제 그건 19세기의 일이고, 이제 19세기 후반기부터 서양 세력이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이 천주교가 서양 세력을 등에 업고 상당히 세력을 떨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천주교가 몇십 년, 한 20, 30년 전만 해도 박해받고 수천 명이 죽어나가던 것이었다가, 이제는 천주교에 들어가고 성당에 나가고 하면은 아무도 못 건드리는.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이제 마침 그 천주교에 의탁을 해갖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니까 제주도민들이 그걸 견디지 못해서 난을 일으켜서 천주교도를 공격한 사건이 그 이재수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천주교 측에서도 지금은 그때 그 교인들 중에 굉장히 잘못한 난폭한 일을 많이 한 바가 있었다 하는 것을 반성하기도 하고요. 이 영화는 이정재의 시문화가 나왔으니까 당대 톱스타들이 나왔는데 흥행은 참패했습니다. 영화가 그렇게 썩 재미있는 영화는
있는데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건 이제 프랑스 해군이 와서 찍은 건데 프랑스 해군이 제주도에 가봤더니 시신이 이렇게 널려 있더라 이거예요. 이게 근데 참 끔찍한 사진인데 보통 전쟁을 치르면 이 시신들을 수습을 합니다. 그 수습을 하는 이유는 그냥 놔두면은 냄새에 역병에 뭐 아주 그 산짐승 들짐승들이 그 인육을 먹으면은 또 미친다는 그 속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또 샤머니즘이 상당히 셌으니까 저렇게 놔두면 원기가 돼서 돌아다닌다 해서 전쟁 끝나면은 뭐 아군이고 적군이고 가릴 것 없이 시신을 수습하는 게 맞는데 여기서는 수습을 안 하고 그냥 저렇게 놔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순환을 처음 그 공부하게 된 게 오히려 이 현기영 선생의 소설을 통해서 변방의 우짓는 새로운 소설을 군대에 있을 때 읽었습니다. 참 재미있게 흥미있게 읽었는데 그 소설의 주인공은 여기 밑에 상당히 그 어떤 사진을 쓸까 하다가 아주 하이칼라 사진을 썼는데 누구냐면 대종교를 창시한 나철 선생입니다. 그 당시에는 나인영이라는 이름을 갖고 나인영은 원래 소론 쪽인데 뜻한 바 있어서 노론계의 그 대신이었던 김윤식이 귀향을 올 때 거기 따라와서 김윤식 밑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제주 그에서 벌어졌던 신축 교환, 제주 교난을 생생하게 겪고 그 다음에 서울로 올라가서 그 김윤식이 귀향 풀릴 때 같이 올라왔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저 머리를 깎고 그 양장을 하고 그래서 민족주의자가 돼서 이분이 종교 지도자였지만 또 굉장히 세게 활동을 한 게 을사오족을 암살하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게 또 여의치 않으니까 대종교를 창시하게 되는 그 파란만장한 역할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제주도에서의 어떤 특별한 경험도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주도의 역사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해녀들의 투쟁이죠. 해녀들의 항일운동. 제주도가 아주 그 항일운동도 굉장히 셌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투쟁의 전통이 있고. 근데 또 한편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이 일본군이요. 제주도에다 군사기지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병력도 많이 가져오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제주도가 군사적으로 볼 때 동아시아에서의 아주 요충지이기 때문에 이 제주도 전체를 군사기지화했어요. 그래서 원래 동굴도 많았지만 인공 동굴을 굉장히 많이 뚫었습니다. 일본군도 많이 주둔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일본군이 만들어 놓은 이 군사기지들, 동굴들 그리고 또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자연 동굴들이 제주 4.3 항쟁에서 어떤 일종의 근거지가 됐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밀집된 게 군사화된 경험이 이 제주 4.3을 좀 에스컬레이트 했는데 일정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여러 그 군사기지가 있고요. 이 중에 이제 그 하나를 잘 개발해서 제주 평화박물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저희도 평화박물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약간 결은 좀 다른데 그쪽은 조금 상업적인 그 시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현지에 가면은 제주도에서 일본군의 어떤 그 군사기지를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이것이 이제 일본군 제58군의 배치 개념도. 그래서 여기 이제 주 저항진지, 전진기지, 위장진지, 특공진지. 특공진지라는 거 가미가제 출격하는, 훈련하고 출격하는 그런 곳이죠. 그런 진지를 만들어서 굉장히 군사화되어 있었습니다만, 소련이 참전하면서 일본이 조기 항복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직접적인 전투가 벌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한반도에서 일본군이 직접적으로 태평양 전쟁을 수행하지는 않았는데 대기 상태에 있다가 이제 그 전쟁이 끝났지만 그런 군사화의 비극은 한국 전쟁에서 아주 그냥 폭발적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죠. 자, 이 해방 이 얘기는 여순 사건이랑 다른 데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방이 됐지만
우리 뜻대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지 못했고 이렇게 분단선이 그어졌고요. 38 땅에다가 38을 긋고 말뚝박고 그렇습니다. 이 미군 대령 두 사람이 분단을 시켰고 사실은 독일이 분단된 것과 같은 이유라면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분단됐어야 하는데 엉뚱하게 우리가 분단된 겁니다. 38선에 뭐이 말뚝 받고 이 말뚝 밑에서 아이들이 사진 찍었는데 이 아이들이 지금 80이에요. 그 얘기는 아마 여순 사건 그 강의할 때 또 앞에 명필름 강의할 때도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오늘은 또 이런 얘기 자세하게 다 하다가 뭐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해야 4.3의 배경이 제대로 설명이 됩니다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본 일정 기간 내려간 건 좋은데 미군이 들어왔죠. 그리고 4.3은 미군이 한반도를 다스리고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이고 대대적인 토벌, 강경 토벌의 방침도 미군에 의해서 이미 정해졌습니다. 본격적인 이제 살육이 본격화된 거는 대한민국 정부로 바뀌고 난 다음에 이제 뭐 토벌이 본격화 됐다고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희생자는 그 이후에 났지만 학살의 기본 방향이 잡힌 거는 미군 때였고 그리고 그거는 이승만 정부가 미국을 의식해서 미국이 정해놓은 방침에 따라 강경 토벌을 했고 또 군사고문단이 계속 활동하고 있었던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도 설명을 했었는데 우리가 어떤 나라를 바랐는가 그 점에서 아마 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적인 그 세상 그것을 만들어 가기를 바랐었는데 미국은 그거 용납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자생적으로 인민위원회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 인민위원회를 파괴하는 과정들을 쭉 겪어왔습니다. 바로 브루스 커밍스가 한국 전쟁의 기원이라고 한 게 바로 그 얘기죠. 우리 자체적인 우리 민족에 나아갈 길을 만들려고 자생적인 준비를 한 게 건국준비위원회와 인민위원회였는데 미 군정이 들어서 그걸 깨트리기 시작을 했다. 바로 그것이 한국전쟁의 진짜 기원이 된다. 이제 그런 해석을 내놨습니다. 근데 제주도에도 인민위원회가 많이 만들어졌었는데 그래도 제주도는 인민위원회가 육지에 비해서 좀 더 강력하게 오랫동안 남아 있었던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인민위원회 간판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투쟁하는 모습을 형상화했는데 이 그림은 강요배 화백 뒤에 아마 강요배 화백 작품집 동백꽃지다와 강화백의 뭐 사진 뒤에 소개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제주도가 4.3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뭐 감찰청장의 독직 사건, 감찰청장이라는 게 그 당시에는 경찰 감찰청이에요. 그래서 제주도에 지금으로 치면은 제주도 경찰청장인데 이제 독직 사건이 벌어지고 이 사람뿐만 아니라 제주도가 무법천지에다가 몰입의 기지로 이용되고 있다. 그래서 제주도 역시 육지와 마찬가지로 대단히 혼란이 심했었다 하는 걸 보여주는 신문 기사입니다. 제주도 4.3 사건이 바로 47년 3월 1일 발포 사건. 얼마 전에 우리가 3.1절을 지냈습니다만 이거 해방되고 두 번째 3.1절이에요. 첫 번째 3.1절을 감격 속에 맞았지만 이 3.1절 분위기가 그 당시에 좋지 않았죠. 신탁 통치, 찬탁, 관탁 투쟁으로 이제 갈라졌었다면 이제 해방되고 두 번째 맞는 3.1절은 상황이 더 악화돼 있었죠. 그래서 한편에서는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기 시작하는데 야 이거 안 되지 않느냐 통일해야지 이게 무슨 통일 정부를 세워야지 왜 단독 정부야 이제 이런 얘기들이 기운들이 서서히 이제 형성이 돼갈 무렵 그리고 미 군정이 조선공산당을 이제 불법화시키고 거기에 저항해서 이제 민중들이 아니 이거 우리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고 언론 출판의 자유가 이렇게 제약되면 안 되지 하고 불만이 노골화되던 그런 시점에서 3.1절 2주년을 맞았거든요. 제주도에서 3.1절 기념 시위가 이제 크게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 경찰들이 말을 타고 다녔어요. 지금처럼 순찰차가 많았었던 데가 아니고, 뭐 일제시대도 그렇고 기말 경찰이 말을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아이를 뭐 치였다고 해야 하나요? 밟았다고 해야 하나요? 그래서 그 말의 아이가 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러면은 이거 정말 말을 세우고 내겨서 아이를 다쳤나 살펴보고 병원으로 데려가야 하는데 경찰이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경찰이 뺑소니를 친 거죠. 그랬더니 그 주변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이제 경찰을 그 가로막고 말을 가로막고 뭐 이제 이렇게 돌을 던지면서 달려들고 해서 좀 그 소란이 벌어졌는데, 그랬더니 말이죠. 그거를 이렇게 이게 이제 강요배 화백의 그림입니다. 관덕정 앞에서 그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그 강요배 화백, 이분 오늘 강의에서 이분의 그 작품 그림을 많이 쓸 겁니다. 동백꽃지다라는 참 은유적인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 제주도 민중항쟁, 민주항쟁을 그렸죠. 근데 항쟁의 그림보다는 이 참 그 제주도민의 순환의 그림이죠. 그림이 이거 좋다고 얘기하기는 참, 그러나 참 절절해요. 그 전부 다 50석점인가? 뭐 그리고 저희 평화박물관에서 조금 한두 점 건 적도 있고, 그리고 그 제주 평화기념관에서 이제 대대적인 전시를 할 때도 가 보고 저 했습니다만, 참 그 가슴 아픈 그림이 많습니다. 이게 그 관덕정이라는 게 제주도 관하죠. 그래서 여기 뭐 지금 광화문 광장처럼 여기가 이제 큰 그 광장이 형성돼 있었고, 이게 시장으로 일제 시대에는 여기에 이제 시장이 그 선언차지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곳이기 때문에 그 이 제주도에서 이제 가장 그 중심지, 뭐 우리로 치면 서울로 치면은 광화문 광장 이나 시청 광장 비슷한 그런 곳인데, 거기에 모여서 3.1절 기념식을 하다가 이제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그런 그 불상사를 예고하듯이 이렇게 먹구름이 짙게 낀 것으로 관덕정을 그 강유배 화백이 그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거는 이렇게 자막이 들어가 있는 거는 제가 넣은 건 아니고, 우리 도올 김용옥 선생님께서 지난 시간에도 소개했지만 우리는 너무 몰랐다, 이제 그거를 준비하시면서 KBS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저 제주 4.3 사건을 아주 좋은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거기에 그 KBS에서 사파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설명이 잘 돼 있어서 강유배 화백의 그림에 이제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이제 아주 절절하게 그려놨습니다. 여기 구호가 보면 통일, 독립, 전체화자죠. 그래서 통일과 독립이라는 게 두 개의 주제로서 그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시민들이 모여서 그 이 김학경찰한테 항의하고 있는데, 그거를 저 경찰이 쏴버린 거예요. 총을 쏴서 6명이나 죽었습니다. 6명이나 죽으니까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렇게 이 정말 그 끔찍한 사건을 그려놓은 거고요. 이렇게 어머니가 총에 맞아 쓰러졌는데 아이가 그 젖을 빨더라 하는 참 그 기막힌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그걸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그랬더니 제주도민들이 파업을 했어요. 발포경관을 처단하려고. 그래서 관민일치로 지구전을 계속했다. 이게 뭐 저 3월 13일이니까 3.1절 시위가 있고, 그러니까 열흘이 넘도록 이제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는 그 얘기죠. 그래서 발포경관을 처단하라. 이게 이제 아이들 치는 사고가 났을 때 경찰이 제때 수습을 했었으면 이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죠. 선대위에서 뭐 사과하고 아이를 빨리 병원으로 옮기고 그랬으면 시민들이 뭐 돌 던지고 경관한테 항의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항의한다고 거기다가 총을 쏴야 되는 그런 폭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파업이 어느 정도였냐? 제주도 전체 직장의 95%가 파업에 참가했더니, 이건 뭐냐면 공무원 빼놓고는 다 했다는 얘기죠. 공무원 빼놓고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제주도민들의 마음이 한 곳으로 모여져 있었기 때문에 4.3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어떤 제주도민들의 행동이 통일돼 있었고, 거기에 겁을 먹은
이승만 정권, 미 군정과 이승만 정권이 그렇게 가혹한 탄압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이제 파업이 계속되는 그 상황에서 미국이 한 게 뭐냐면은 제주도지사를 갈아요. 제주 민심이 흉흉해지고 하니까 제주도지사도 유해진이라는 사람, 배우 유해진 씨랑 이름은 같습니다만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긴 사람을 임명했는데 이 사람이 제주도에 내려올 때 누구랑 같이 왔느냐? 바로 그 유명한 서북청년단과 같이 왔습니다. 서북청년단이 이때부터 서북청년단이라는 게 저 평안도, 황해도, 함경도 그쪽에서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인데 사람들이 많은데 왜 멀리 제주도까지 왔느냐? 바로 이때 47년도에 47년 4월에 유해진이가 들어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주도민 서북청년단이 들어오는 광경을 이렇게 보따리 싸들고 가방 들고 이렇게 흉악한 젊은이들이 들어오는 광경을 그렸는데요. 뭐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도 있지만 서북청년단의 상당수가 말이죠. 경찰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난 다음에는 군인으로 들어오고요. 그래서 경찰과 군인으로도 들어왔다. 서북청년단이 경찰로서도 활동을 했고 나중에 군대에는 서청대대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서청대대, 그러니까 여기 진압군으로 들어온 이연대 산하에 서청대대가 만들어지니까 뭐 이게 꼭 이제 처음에 들어올 때 이렇게 민간복장으로 많이 들어왔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곧 경찰로도 들어오고 들어와서 또 경찰이 된 사람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북청년단은 그러니까 평안도에서 내려온 그 7개 청년단체가 통합돼서 서북청년단이 됩니다. 평안청년회, 평북청년회, 북선청년회, 황해청년회, 양호단 등등인데 원래 서북이라고 하면은 평안도를 가르치고 어떤 때는 함경도를 포함해서 얘기를 하고 황해도를 포함해서 얘기하고 함경도는 관북이라고 하는데 이제 서북청년단에는 나중에 이제 함경도 출신들도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통칭하는 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대 국제대학원의 박태균 교수가 한동안 버치 보고서라고 미군정의 정치 담당 장교였던 버치의 가 남긴 보고서를 풀어갖고 아주 재미있게 경향신문에 연재했는데요. 그 중에서 서북청년단 관련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청이 문제를 일으키자 군정청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치와 KKK를 합친 것 같다. 자, 이거 2차 대전 직후입니다. 나치는 세계에서 제일 나쁜 거예요. 그다음에 KKK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인종주의, 인종차별 테러 단체죠. 그런데 서청을 갖다가 나치와 KKK를 합친 것 같다라고 한 건 서청이 얼마나 극악했는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요, 재밌는 게 있어요. 미군정 보고서인데요. 서북청년단이 어떤든지 잘 알면서 하는 얘기가 나치와 KKK를 합친 것 같은데 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유능하대요. 일 시키면 잘한대요. 그러니까 반대파를 압살하는데 나치나 KKK보다 더 잔혹하게 했다.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이제 서북청년단을까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그러니까 서북청년단을 잘 써먹으면서도 너무 세게 나가니까 조금 통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갖고 다른 이승만 정권과 함께 다른 청년단들을 합쳐서 대동청년단이니 여러 걸 합쳐서 대동청년단이라는 걸 만듭니다. 대동청년단을 만들었는데 서북청년단 사람들이 대동청년단에 다 들어와라. 이제 서북청년단 입장에서는 자기들 독자성이 약해진다고, 정체성이 약해지고 자기들 권한이 약해진다고 반발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저런 광고 낸 거죠. 자, 서북청년단이 어떤 짓을 했느냐? 이게 안두희예요. 백범암살 저격범 안두희인데 안두희의 경력이 그 당시에 소개됐는데 여기 보십시오. 그러면은 안두희가 무식한 놈이 아니에요. 서북청년단이 깡패 집단이라서 그렇지 학력이 낮은 데는 결코 아닙니다. 당시에 동경명치대학 전문부를 중퇴했어요. 그리고 경력에 보면 서북청년회 종로구 지부 사무국장. 그러다가 종로구 지부 사무국장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여기 서북청년회 본부 총무부장. 그러니까 서북청년회의 핵심 간부예요. 최근에 서북청년단이 재건됐죠. 요 얘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만, 그때 그 재건위원장이라는 자가 이따위 얘기를 했어요. 서북청년단과 안두희 씨가 김구를 처단한 게, 안두희는 씨고 김구예요. 김구를 처단한 게 의거다. 참 기막힌 얘기입니다. 그건 이 백범 암살이라든가 이런데 이제 깊게 관계된 해방 직후에 나온 그 피로 물든 그 테러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었던 게 서북청년단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다시 제주로 가보면요. 제주에서는 이게 이제 47년 4월 2일이니까 유해진이가 아직 지사로 부임하기 전에, 그러니까 파업이 계속되고 있을 때 파업회 제주도 답사 현지 보고라고 해서 이제 그 신문에, 경향신문에 2차례 기사가 실렸는데, 도민은 우위와 향토에도 지내고 있다. 그리고 도민끼리는 참 좋다 이거예요. 근데 순경과의 사이에 새에 얽힌 미묘한 대조. 그러니까 도민끼리는 참 좋은데 순경하고는, 경찰하고는 안 좋다는 거고. 그 다음 회는 경관과 민중의 조화가 필요하다. 쌍방의 과민한 대치. 서로 너무 날카로워져 있는데 이걸 좀 바로 잡아야 하지 않는, 좀 완화시켜야 하지 않느냐 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완화시키기는커녕 유해진이가 서청 데리고 와서 경찰에다 대거 투입하면서 오히려 관계가 더 악화되는 거죠. 그래서 1년 동안에 2,500명의 제주도민을 검거하다 보니까 유치장이 그냥 차고 넘치게 됐다 하는 거죠. 이런 분위기. 그래서 경찰에 대한 반감이 아주 극에 달한 분위기 속에서 4.3 항쟁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4월 3일 새벽 2시에 각 오름마다, 제주도에서 이런 작은 분화구들을 오름이라고 그러죠. 제일 큰 게 이제 한라산 전체가 하나의 화산이라면 작은 화산들이 있는 거기서부터 이제 봉화가 피어오르기 시작을 해서 350명의 무장대가 제주도의 12개 지서와 또 경찰, 서북청년단 숙소, 독립축성국민회, 대동청년단 등 그리고 우익단체 요인의 집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봉기의 뭐랄까요, 좀 경찰의 지속적인 탄압에 맞서서 거기에서 이제 이제 대규모 봉기를 한 건 이 제주도민들이 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보통 이제 제주도 반란이다, 제주도 폭동이다, 4.3 폭동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남로당의 지령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하는데 남로당 지령이라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 봉기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었던 제주도민들도 그러고 그 다음에 미군정 당국도 실질적으로 파악하기에 남로당 중앙이 개입한 거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지 조직이 자체 결정을 해서 봉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게 섬에서는 봉기를 하는 게 참 뭐랄까, 결과론이지만 무모한 봉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저렇게 강경하게, 물론 주민들도 1년 동안 경찰한테 박해를 받다 못해서 이제 봉기를 일으켰지만 너무 과도하죠. 그럼 경찰이나 군경이 반격을 가해오면 섬에서 피할 데가 없거든요. 한라산이 아무리 큰 산이라고 하지만, 깊은 산이라고 하지만 작은 섬 아닙니까, 제주도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 육지에서도 지리산 같이 넓은 지역을 확보하고 있어도 빨치산이 버티기가 어려운데, 더군다나 겨울에 아주 혹심한 추위에 버티기가 어려운데, 이거 제주도에서 대책이 참 안 나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왜 봉기를 일으키게 됐는가를 그냥 경찰 탄압 때문에, 경찰이 미워서 그걸로만 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주 4.3의 의미가 대단히 너무 협소하게, 경찰 미워서 일으킨 거, 경찰과의 분쟁 속에서 일으킨 게 되는데, 4.3은 통일운동이에요. 4.3 민중항쟁은 우리가 분단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방과 동시에 분단이 됐잖아요. 분단되고 난 다음에 일어난 가장 강력한 통일운동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분단이 고착화되는 과정을 보세요. 이거 진짜 기가 막힌 얘기인데요. 해방 후에 큰 역사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한국 문제가 어떻게 처리가 됐는가를 그냥 한 장의 슬라이드에다가 정리를 한 겁니다. 우리 분단됐어요. 분단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되는가 운명이 참 궁금한데 미국하고 소련은 너무 바빴어. 그러더니 넉 달이나 지난 다음에 12월 달에 만나서 이렇게 합시다. 아, 이게 뭐 신탁통치하고 그다음에 그 신탁통치 기간은 최장 5년을 넘지 않고 5년 그 5년 이내에 임시정부를 빨리 세우도록 합시다. 이제 그렇게 하고 뭐 요즘 좋은 말로 로드맵을 제시한 거죠. 임시정부 수립의 로드맵을 그 결정을 해놓고 세세한 건 더 이상 나가지를 않았어요. 미국, 영국, 소련 그 세 위상의 입장에서는 우리한테는 분단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일이지만 그 세 나라 위상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아젠다가 아니었던 거죠. 다른 거 중요한 거 얘기할 것도 많으니까 한반도 문제는 이 정도 우리가 큰 틀 결정해 놓고 나머지는 현지 사령관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래. 미국, 소련 사령관이 협의해서 하라고 그래. 그렇게 하고 토스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아시다시피 모스크바 3상 회의의 결정을 둘러싸고 찬탁 반탁 논쟁이라는 걸로 논의 구도가 좀 왜곡돼서 전달이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사실은 냉전이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화되는 건데요. 냉전은 한반도에서 세계사적으로 볼 때 중동이나 뭐 그리스 같은 데서 시작이 된 게 아니고 한반도에서 본격화됐다고 그 봐야 합니다. 그게 브루스 커밍스 주장이고 저도 그 의견에 전폭 동의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돼서 그 현지 사령관들이 바로 모일 수가 없었어요. 찬탁 반탁 논쟁이 치열해지고 그러다가 겨우 만난 게 5달 뒤에 46년 5월에 만났습니다. 45년 12월에 비해서 5달 사이에 냉전은 심화됐고 한국 내부에서도 좌우 대립은 격화됐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달에 만났으면 문제가 어떻게 조금 그 합의에 이르렀을지도 모르지만 5월 달에 되니까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스크바 3상 회의가 결렬됐죠. 또 만나세요 하고 헤어졌는데 언제 만났습니까? 1년 뒤에 만나요. 1년 뒤에. 근데 1년 뒤에는 어때요? 그 사이에 분단의 원심력은 더 작용이 돼서 이승만이 벌써 46년 5월에 끝나자 미소 공이 결렬되자마자 정오발언 일으키고 남 하나 단독 정부 세울래 하고 이제 한참 진행돼서 나갔으니까 47년 5월에 만나서 얘기가 잘 됐겠습니까? 냉전은 더 격화됐고 좌우 대립은 더 심화됐지. 그러니까 미소공에서 그럼 뭐 몇 마디 하다가 잘 안 되니까 또 만나세요 하고 헤어졌어요. 그리고는 다시 안 만납니다. 그리고 그냥 한국 문제를 유엔으로 던져버려요. 유엔에서는 임시위원단 만들어서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임시위원단 북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당연히 그 소련 측에서 거부했죠. 그렇게 된 상태에서 왜냐하면 인구 비례 총선거를 하자고 하는데 우리가 뭐 선거를 오래 해봤었던 것도 아니고 그 조선시대 대한제국 때 선거 없었잖아요. 일제 때 뭐 선거라는 게 형식적으로 조금 뭐 하긴 했지만 그거 뭐 있으나 마나 했던 거고. 그런데 그 선거를 인구 비례에 의한 선거로 하니까 남쪽이 인구가 2배니까 절대적으로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북쪽에서 받아들일 리가 없는 거고. 그런 방식을 갖고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니까 될 수가 있습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남쪽에서 총선을 강행하니까 총선이라는 게 뭐냐면 단독 정부가 수립이 되는 거예요. 그럼 분단이 한 단계 넘어서는 거죠. 미국과 소련의 그거는 외세에 의한 분단이었지만 외세를 철수시키고 우리가 통일정부를 세워야 하는데 통일정부 안 세우고 남쪽 단독정부가 수립이 된다니까 저거를 어떻게든 결사저지를 하겠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 움직임이 두 개의 큰 움직임을 지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움직임이 바로 4.3이고요. 두 번째 또 다른 움직임이 백범 선생이 중심이 돼서 진행이 된 남북협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두 시도가 모두 좌절됐죠. 4.3은 강력한 탄압에 의해서. 그리고 그 남북협상은 남쪽의 미 군정 당국이나 남쪽의 우익이 그 결과를 전혀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좌절되고 석 달 뒤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한 달 뒤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그러고 20개월 뒤에 전쟁이 터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분단으로 가는 기계예요. 이거 이렇게 어이없이 분단이 고착화되고 전쟁으로 터지는 과정에서 이 분단을 막기 위해서 벌어졌었던 결사적인 움직임, 그리고 그것의 실패가 결국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건데, 그 결사적인 움직임, 즉 통일운동으로서, 그러나 좌절된 통일운동으로서 우리가 4.3을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에 이제 또 좌익 폭동이요. 뭐 그전에 폭동이 있었던 건 아니죠. 민중들이 시위를 했고 경찰이 발표를 했는데 이 언론, 경무부 발표라는 게 고약하죠. 또 좌익 폭동이래, 또. 그리고 안 되겠다. 응원대를 급파한다. 그래서 이제 경찰을 대거 투입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제주도 이제 또 기자가 가서 쓴 것도 폭동 현지 답사. 그래서 폭동에 보면은 그 폭동의 잔인성, 뭐 이제 이런 거 강조하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피해 제장으로 변한 남해고도, 평화로운 낙토에 파괴책동의 선풍이 불었다. 뭐 하여튼 그 우파 신문에서는 이렇게 고약하게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4.3 항쟁이라는 게 바로 한 달여 뒤로 예정이 됐었던 총선거. 여기 보면 뭐라고 썼냐면 열리다 신조선 재건의 서막 총선거전. 바로 이 50선거를 저지하기 위한 결사적인 투쟁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50선거를 선전하는 포스터인데요. 총선거로 독립의 문은 열린다. 중앙정보수재 이제 해놓고 기권은 국민을 스치고 투표는 애국민의 의무고,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몰아붙이고 있을 때 아니다. 이 선거를 하게 되면 영원히 분단되게 된다. 그러니까 미소의 양군을 철수시키고 우리 민족기지, 미군 지배하에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제 그걸 주장한 거죠. 그 또 다른 갈래가 남북협상입니다. 백범 선생과 여기 김두봉. 백범과 김두봉 간에 편지가 오가요. 그 편지인데, 이 편지를 남북협상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뭐냐면은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끼리 모이자는 거예요. 백범 선생이 귀국해서는 우파 진영에 가담을 했습니다. 여건이 안 좋으니까. 미군정이 임시정부 인정 안 했잖아요. 우리 임시정부 수립 100년이라고 기념식 많이 하는데 전 답답한 게요. 누가 임시정부를 부인했는가를 아무도 얘기를 안 하잖아요. 임시정부 100주년이라고 떠들썩하게 얘기를 하는데 임시정부를 누가 부인했습니까? 미국이 부인했죠. 백범 선생이 혼이 왔는지 육신이 왔는지 모르겠다 탄식을 하시면서 참 무슨 해방도 도둑채로 맞지만 백범 선생도 도둑채로 맞어요. 오시는 걸 국민들한테 알리지도 못하는 그런 처지로 들어왔습니다. 백범 선생도 처음에 귀국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리고 정치인 아닙니까? 현실 정치에 뛰어들다 보니까 좀 눈꺼풀에 뭐가 콩깍지가 찧었다고나 할까요? 이제 그랬다가 백범 선생이 그러니까 아니다. 뭐냐면 기본 구도가 이렇게 된 거죠. 해방 전에는 민족 대 반민족의 대립이었어요. 애국과 매국의 대립이죠. 독립운동 진영 대 일본 제국주의 및 그 앞잡이들과의 투쟁이었습니다. 그 전선이 분명했는데 해방이 되고 났더니 백범 선생도 판단을 어떻게 하셨냐면은 이제는 좌우 대립으로 그 주도권 속에서 우파가 결집을 해야 한다. 우파 진영의 거두로서 활동을 하셨고, 좌우 대립으로 그렇게 재편을 하다 보니까 옛날 친일파들도 우파 진영에 기어들어왔는데 백범도 그냥 하고 넘어가신 셈이죠. 뭐 그 위에 얹혀 계셨다고나 할까요? 이제 뭐 그렇게 됐는데 깨달으신 거죠. 야, 이거 이렇게 가다가는 진짜 우리 민족이 결단 나겠다. 분단, 동족상전이 눈에 보인다 하니까 아니다. 이게 우리가 일제만 패망했지 우리가 진짜로 해방된 게 아니야. 아직까지 애국과 매국의 구도가 유효한 거야. 그러면서 옛날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끼리 모이자는 얘기예요. 이 편지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백연 인형, 김두봉의 호가 백연, 흰못이라는 거죠. 흰못, 이제 그렇게 불렀는데 김두봉과 아주 가까운 사이예요.
그 편지를 보는데 뭐라고 했냐면 김두봉은 연안파 조선독립동맹의 주석이었고 백범은 중경임시정부의 주석 아닙니까? 근데 그 시절에 이 두 분한테 같이 제자가 되는 김학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조선독립동맹의 핵심, 조선의용군의 핵심이었는데 김학무를 통해서 서로 편지를 주고받은 적이 있는데 그 사연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 연안에 있을 때 합작을 일본이 빨리 항복하는 바람에 우리가 합작을 이루질 못했다. 그리고 당신은 북으로 나는 남으로 들어왔는데 우리가 같이 다시 힘을 합쳐야 하지 않겠냐. 독립운동하던 사람들끼리.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건 김구와 김두봉이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이에요. 김두봉이 누구냐면 조선말본이라는 이 책 제목이 재밌죠. 깊더 조선말본이에요. 원래 조선말본이라는 거를 중국에 망명하기 전에 지었는데 상해에 가서 다시 찍은 거예요. 이 책은 상해에서 찍은 책입니다. 깊더라는 게 뭐냐? 우리말로 증보판인데 나도 깊더가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깊고 더했다. 우리 옷을 깁는다고 그러죠. 그리고 더했다. 증보판의 순 우리말이 깊더 조선말본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이분이 김두봉인데 이분이 누구냐면 아까 나철 선생이에요. 대종교의 그 교주 나철인데 나철이 그 이제 대종교를 만들어서 포교하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우리 독립군들도 제대로 활동이 안 되고 하니까 이분이 순교를 하십니다. 순교이자 순국이죠. 그 호흡을 멈춰서 이렇게 수련을 대단히 높이 쌓는데 그래서 자가 하여튼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 목숨을 끊기 전에 전날인가 기념사진을 찍은 거예요. 제자들하고. 근데 그때 바로 나철 선생의 바로 옆에 앉아있는 분이 김두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시경의 수제자이자 나철의 수제자. 그 계보로 치면은 우리나라 민족주의에서 최고죠. 단군 민족주의와 한글 민족주의의 그 정통 계승자인데 그분이 연안파의 그 최고 지도자가 돼서 북한의 주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해방운동사에 참 이 김두봉 선생의 변신 과정이라는 건 참 놀라운 건데 이 백범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아주 굉장히 흥미있는 사진인데 최준리의 묻엄 이렇게 무덤이란 말이 이제 묻었다에서 이 명사형에서부터 이제 변화된 걸 알 수 있는데 최준리가 누구냐면 백범 선생의 부인이에요. 남편 김구 세우만입니까? 백범 선생이고 어머님 광락원 여사, 큰아들 김인, 작은아들 김신 이렇게 가족이 최준리 여사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묘비를 세웠는데 이 묘비 글씨를 누가 썼냐? 김두봉이 쓴 거예요. 묘비만 쓴 게 아니고 이거 재밌잖아요. 리을 니은 니은해 디귿달 치읓 지읒날 남 그러니까 출생일을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대한민국 비읍해 대한민국 6년에 그 기억달 기억날 그러니까 1월 1일 날 돌아가셨어요. 죽음 그렇게 했었는데 요 순서가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라비아 숫자를 쓰지 않고 한글 자모의 순서를 갖고 숫자로 표기한 겁니다. 단기 4222년 3월 19일 태어났고 대한민국 6년 그 1월 1일에 돌아가셨다. 이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굉장히 파격적인 묘비죠. 근데 이런 묘비를 부탁하고 세울 만큼 백범 선생하고 김두봉 선생이 가까운 사이였다는 거죠. 이런 신뢰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편지도 보내고 이렇게 남북협상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단독정부 수립에 참여하지 않겠다 하고 이제 그 나섰고 이게 남북 제2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에 가서 연설하시는 장면입니다. 여기 그 백범이 김일성하고 같이 찍은 사진은 안 갖고 왔네요. 그 당시에 남북협상에 조선일보가 아주 우호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아주 우호적으로 특파원을 보내서 일면톡으로 동아일보는 이렇게 보도를 안 했는데 그랬어요. 백범이 을밀 때도 가시고 이제 조항구 선생하고 이제 하셨고 남쪽에선 총선이 실시가 되는데 총선 분위기가 이래요.
총 세워놓고 동대문 경찰서 앞에 기관총 걸어놓고 하고 제주도에서도 자 이거 분위기 다른 거 아시겠죠? 이거는 그래도 총구가 위로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딱 정말 그 사람 키 높이도 맞춰놨잖아요. 그만큼 제주도 그 경찰 감찰청에서 이렇게 그 제주도 분위기가 살벌한 가운데 그러니까 선거가 치러졌던 얘기죠. 그래서 결국 그 선거가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수립이 되는데 이제 그 사이에 그러니까 4.3에서 이제 무장 봉기를 했는데 요 사람이 무장대의 대장이었던 김달삼. 원래는 학교 선생님이에요. 본명은 이승진. 김달삼은 장인이 쓰던 가명이에요. 장인이 강문석이라고 그 유명한 좌파, 그 해방 후에 산업노동조사소라고 그 조선공산당에서 세운 그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연구소의 책임자를 지낸 굉장히 거물급 공산주의자인데 거기 사위입니다. 김달삼이 그 강문석의 사위인데 김달삼은 강문석이 일제 때 쓰던 가명이에요. 근데 그 가명을 이어받았습니다. 김달삼은 대구에서 10월 항쟁 때도 대구에 조금 그 관계를 하다가 제 고향인 제주도로 와서 거기서 선생님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일제 때 학병으로 끌려갔어요. 학병으로 끌려가서 일본군 소위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군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이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무장대 지휘자가 됐었던 것 같고 이분은 김익렬 중령. 나중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육군 중장까지 떴는데 보수적인 분이지만 저는 대단히 그 존경하는 그 제주도에서도 아주 존경받는 분입니다. 이분이 연대장이에요. 그 제주도에 있었던 구연대 연대장인데 이제 그 4.3 사건의 충돌은 경찰과 도민의 대립이 기본 구도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군대한테 그 4.3을 진압해라 하니까 이분이 진압을 못한 거예요. 군대가 가서 진압을 하려면 저 무장대 그 얼마 안 되는 그거 진압하는 거는 크게 어려운 일 아니다. 그런데 이 김익렬 그 장군, 당시에는 장군이 아니었지만 그 김익렬 장군의 생각은 뭐냐면은 자, 이 이민유격대가 봉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도 애국자들이다. 그런 생각을 하신 거죠. 이 사람들도 조국의 그 개인 영달을 위해서 그 봉기한 것도 아니고 남의 물건 뺏고 치부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조국의 장래가 걱정이 돼서 했는데 그걸 잡아 죽인다는 건 너무 우리 민족에게 큰 손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평화적으로 수습했으면 좋겠다. 경찰 그러면서 이 김달삼한테 사람을 보내요. 나하고 만나서 협상을 하자. 그래서 그 토벌대 대장하고 김달삼이 만납니다. 여기 구옥국민학교 이런 데서 4월 28일 날. 그러니까 봉기가 시작되고서 25일쯤 지났는데 이미 봉기는 실패했다는 거는 100일 하에 드러났고 봉기군은 이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고 군대가 토벌이 개시되면은 다 전멸할 만한 그런 상황에서 그 협상을 제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루빨리 귀순해서 게임 끝난 거 아니냐. 너 봉기 실패한 거 명확하지 않냐. 빨리 귀순해라. 그래서 민족의 자주 독립과 조국 통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노력하자. 그랬더니 자, 연대장 자격으로 합의사항을 준수하고 우리 신변을 보장해 줄 수 있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믿어. 귀순하면 살려준다. 이 협상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최대한 여기 지금 그 김익렬이 연대장이었으니까 제주도에서는 군인으로서 제일 높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토벌이 본격화되니까 토벌대 사령관의 발언권이 세죠. 그래도 이제 김달삼 입장에서는 네 위에 그런데 서울에 있는 미 군정도 있고 또 그 군대도 있는데 네 말 어떻게 믿냐? 그랬더니 내가 최대한 내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건 약속을 하고 그다음에 못 믿겠으면은 우리 처자를 맡기마. 아주 대범하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서 귀순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투항하는 사람들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사람은 내가 책임지고 살려준다. 죽이지 않겠다. 그런데
당신은 내가 어떻게 할 책임 못 져. 그러니까 당신은 빠져나가. 배를 제공할 테니까 빠져나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김달삼은 진짜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김달삼이 배 타고 도망가서 빠져나가서 해주에 도착해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됐을 때 사진이에요. 그래서 김달삼은 뭐 제주도에서 빠져나갔다 배신했다 뭐 도주했다 그런 이제 비판도 받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빨치산으로 내려와요. 빨치산으로 내려와서 그 강원도에서 정선쯤에서 그 이제 그 하여튼 토벌대한테 이제 결국 희생이 됐는데 그쪽에 가면은 그 골짜기 이름이 김달삼 모가지 잘린 골. 그러니까 좀 지명이 이제 좀 그 희한한데 그런 그 지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김달삼도 희생이 됐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 평화협정을 맺었는데 이제 김익렬 입장에서는 김달삼이 하산하라고 권해야 사람들이 얘기를 들을 거 아닙니까? 발신한 대장이니까. 그래서 이제 김달삼한테 그런 걸 책임지고 하산하게 하셔. 그래서 김달삼도 줬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72시간 내에 전투를 중지하고, 그러니까 명령이 하달되려면, 이것도 분선대에 흩어지니까 내가 그 명령을 하급 부대에 전달하는데 72시간이 걸린다. 그랬더니 알았다. 그 72시간 후에는 진짜로 중지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걸 깨는 일이 벌어집니다. 오라리, 물거품된 평화협정. 오라리라는 게 제주도 지금 제주국제공항에서 제주 시내 쪽으로 들어가는데 가 오라리예요. 지금은 이제 번화한 로터리가 됐습니다만 그때는 이제 이렇게 한적한 제주시 교외의 농촌이었죠. 여기서 이제 이런 사건이 터졌는데 이거 뭘로 찍은 것 같으세요? 이거 항공사진이에요. 비행기 사진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 제주도에 비행기 몇 대나 됐을까요? 그런데 빨치산이 나타나서 불지르고 도망갔다는 건데 그때 비행기가 출동해서 이거 찍을 수 있는 시간적인 통신이나 뭐 그게 가능했을까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대기하고 있었던 얘기예요. 대기하고. 그래서 이걸 그 항공에서 사진을 찍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라리가 지금 그러니까 이게 몇 년도인가 90 몇 년인가 94년이었나 그 이제는 말할 수 있다. MBC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 역사 다큐를 잘 만들었잖아요. 한 100회쯤 만들었는데 굉장히 기념비적인 작품이죠. 그 첫 번째 작품이 제주 4.3 사건이에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 첫 번째 작품이. 근데 그 만든 이제 그 PD가 이재훈 PD라고 저하고는 그 대학 동기인데 그 이재훈 PD가 그걸 하면서 뭘 했냐면은 오라리에 가서 직접 취재를 했어요. 오라리에 갔더니 많이 개발되긴 했지만 거기 토백이들이 여전히 많이 살잖아요. 그래서 오라리 토백이들을 모아놓고 이 필름을 보여준 거예요. 이 필름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은 누구예요? 했더니 아무도 몰라요. 오라지 토백이들이. 그 당시에 동네 몇 집 안 되잖아요. 몇 집 안 되는데 이 여자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건 누구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딱 그러니까 경찰 배우이랑 이 여자랑 다 그 준비해 놓고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주 그 조작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화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불을 누가 질렀냐? 산 사람이 질른 게 아니에요. 대동 청년 단원들이 산에 들어간 사람 집에 불을 질른 거예요. 그래 놓고서 빨치산이 쳐들어와서 불을 질렀다. 이거는 평화협정 어긴 것이다. 평화협정을 무효화해야 한다. 아무튼 이제 그렇게 되고 미 군정 수뇌부가 날라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조병옥이고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군대 총사령관이었던 통일부 사령관이었던 그 송호성 이분은 광복군 출신입니다. 그 김익렬이고 요게 유해진이에요. 이게 군정장관 딘이고 민정장관 그 안재홍. 그다음에 요게 김익렬 장군 그 뒤에 가진 사람이 최천이라고 당시 경찰 제주 경찰청장이죠.
그러면서 제주도에서 민간인 학살 그 시작되는데 그 한창 이 초반기의 경찰 학살의 책임자입니다. 근데 아마 다음 주에 추천 얘기 다시 나오겠지만 4.19 나고 난 다음에 민간인 학살 조사 단장을 해요. 자기가 학살 책임자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주에 있다가 전남 경찰청장인가 부청장으로 가서 여순 학살 또 독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미 군정의 수뇌부가 다 온 거죠. 다 와갖고 제주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오다지 방어 사건 직후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오다지 방어 사건이 5월 1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익렬은 방어 사건이 일어났지만 계속해서 그 평화협상 유효하고 토벌하면 안 된다. 그럼 너무 희생이 크다. 시간을 갖고 이건 귀순시켜야 한다. 그리고 귀순 협상해보니까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귀순하고 있다.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 쪽에서는 오다지 사건을 갖고 이제 그 뒤엎어야 한다. 이게 깨진 거 아니냐. 근데 그때 보면 미 군정 보고서 보면은 경찰이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태도를 자행하고 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제주도민의 70%가 좌익이나 동조자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거 때려잡아야 한다 이거예요. 응원경찰과 군대를 대거 투입해서 제주도의 좌익 세력을 완전 소탕해야 한다. 즉 50선거 닷새 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본토에서도 에다가도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그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 조병욱이 뭐 이제 개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 조병욱이 이렇게 이제 강경 진압을 주장을 한 거죠. 그랬더니 김익렬 장군이 거기에 이제 반대를 한 게 오라지 사건에서 보듯이 경찰의 무리한 진압이 문제를 야기시킨다. 선무 정책을 폐한다. 선무 정책이라는 거 이렇게 선전하고 쓰다듬는다는 거죠. 그래서 군대 동원해서 토벌할 게 아니라 민심을 수습하고 자발적으로 귀순하게끔. 그래서 동족상잔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근데 계속해서 진압을 거부했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야, 이 빨갱이야. 그런 거예요. 경찰에 대한 중상모략이다. 너도 지령을 받는 적색군자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김익렬 아버지를 거론하면서 나 제 아버지 아는데 아버지 빨갱이야. 저놈도 빨갱이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둘이 미 군정장관 앞에서 진짜로 육탄전을 벌였습니다. 치고받고.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미 군정장관이 누구 손을 들어줬을까요? 조병욱 손을 들어줘서 김익렬을 해임시킵니다. 그래서 김익렬이 제주도를 떠나게 돼요. 그래서 제주도를 떠나서 어디로 갔느냐. 여순 사건 때 얘기했지만 여순 14연대 연대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14연대 병사들이 제주도 사건을 잘 알게 된 거죠.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자 여기 보면은 응원경찰과 군대를 대거 투입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응원경찰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회오 반성이 없다. 즉 제주도 이 빨갱이들이 후회하지도 않고 반성도 안 했기 때문에 부득이 실력 행사를 해야 한다. 그래서 제주 폭동 진압에 경찰 정예부대를 파견한다. 그래서 정예부대로 온 사람이 누구냐면 최난수. 나중에 노덕술과 더불어서 반민특위 암살을 꾀했던 그 친일파가 제주도에 내려온 거예요. 제주 4.3 진상보고서에 보면은 제주도 사람으로 제주도 서귀포 경찰서장을 했던 양반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요건 제가 암살 음모인데 요거 말고 그 최난수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너무 진짜 그 고문심하게 하고 특히 여성들에 대해서 못된 짓 많이 했다라고 아주 그 제주도 그러니까 같은 경찰이 치를 떨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익렬의 후임으로 박진경이라는 사람을 후임으로 보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부임한 지 한 달 만에 중령으로 와서 대령으로 진급해요. 지금은 연대장이 대령이지만 그때는 대령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보통 소령이나 중령이 연대장 할 때인데 이 사람은 대령으로 특진을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진압 잘했다는 얘기죠. 김익렬은 진압을 안 했어요. 근데 여기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진압을 시작하니까 군대 그래도 이게 아마 초반전이지만 그래도 정식 군대하고
저, 그 산사람들하고 이게 뭐,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냥 박살내고 하니까 토벌 잘한다 잘한다 해서 미 군정장관이 한 달 만에 대경으로 승진시켜줬는데, 그랬더니 이제 이 부하들 입장에서는 그 부하들의 상당수는 제주 도민이란 말이에요. 제주 도민이 현지에서 입대를 했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무차별적인 학살이 자행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 자기 연대장을 사살을 해요. 연대장 자고 있는 거 깨워갖고 처형을 합니다. 이게 이제 박진경인데 박진경이 취임사가 뭐냐면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제주도민 30만을 다 죽여도 좋다 이거예요. 진짜로 그런 기세로 학살을 해나가니까 이 부하 2명 문상길하고 손선호든가요? 손선호 하사하고 그 2명이 처단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미 군정장관이 내려서 장례 군정장관 딘입니다. 아주 굉장히 반공적인 사람인데 6.25 때 포로가 됐죠. 민군한테 포로가 됐던 그 군인인데 여기 와서 이제 박진경 장례를 직접 치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박진경에 대한 이 추모비를 제주도에도 세우고 고혁이는 동상도 세워놨대요. 근데 이제 죽인 사람이 도망을 가지를 않았어요. 군인으로서 직속상관을 사랑하고 내가 살 길을 도모하지 않겠다. 이거 당시 법에 의해서 뭐 처벌받을 만한 중죄를 진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법관도 우리가 민족반역죄를 처벌한 데에 대해서는 공감할 것이다. 박진경은 민족반역죄로 불렀습니다. 민족을 살상하는 놈이 민족 앞에 죄를 짓는 거 아니에요. 나는 법정에 원한을 갖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 부담 갖지 말고 사용시키시오예요. 법관들한테. 법관들 표정을 보니까 우리 지금 공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법은 법이니까 사용시켜라. 그리고 아마 기독교인이었나 봐요. 기독교인들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하고 민간인 학살 얘기할 때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한국의 민간인 학살을 기독교인들이 많이 했지만 그런데 이런 기독교인도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인간의 법정은 공평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그러니까 동족상전을 막기 위해서 그걸 죽인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군대에다 호소합니다. 매국노의 단독 정부 앞에서 미군의 지휘하에 한국 민족을 학살하는 한국 군대가 되지 마시라. 군대는 우리 민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대가 돼야지 왜 미국 입장에 따라서 미군 지휘받아가면서 우리 민족을 죽이느냐. 이 순순하서도 그래요. 나도 도망칠 수 있었다. 근데 내 생명 바쳐서 30만 도민을 구할 수 있다면 나는 뭐 당당히 처벌을 받겠다. 이렇게 이제 죽임을 당했습니다. 손선화사 뭐 그때 21~22살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군대 본격적인 토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고립된 섬 제주는 거대한 감옥이자 학살터였습니다. 동백꽃이 그냥 떨어지는 거였고요. 초토화 피해, 뭐 다 그냥 곳곳에 사망자가 최소 뭐 이게 이제 집계한 게 27,000명.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나중에 정식으로 했을 때 요거보다 숫자 약간 줄긴 했지만 거의 그래도 근접한 숫자로 요 표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에 나온 표입니다. 근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가 나오고 한 10년쯤 지난 다음에 진상조사위를 했는데 뭐 비슷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강요배 화백이 나중에 평화기념관이 만들어졌을 때 동백꽃지다 연작은 조금 더 앞에 하는 거고 이건 뒤에 만든 작품입니다. 이걸 이제 희생자 분포도를 유족회에서 이제 작성을 한 건데 마을별로 그래서 이렇게 진한 색깔이 많이 된 거. 여기 북천리 여기가 너부숭이 바로 순이 삼촌의 얘기가 됐었던 거고 제일 심한 데가 노량이었고 뭐 이렇게 해서 근데 다예요 다 제주 전역에 마라도 하나 빼놓고 제주도 전체가 진짜 피로 물든 겁니다. 이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4.3은 말한다라고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4.3 진상규명이 어떻게 됐는가를 이제
좀 책들 그 앞에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상상을 초월해요.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싶어요. 홀로코스트하고 비교했을 때 홀로코스트가 깔끔해요. 사람 죽이는 걸 그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이건 진짜 살인이 장난이 되는 거예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러니까 왜 그 아들하고 아버지를 세워놓고서 서로 뺨 때리게 하는 거. 그 어떻게 뺨을 때립니까? 이렇게 턱 치면 그렇게 때리는 게 아니란 말이야 하고 이제 세게 치기 시작하면 그 에스컬레이트 돼서 서로 정말 쓰러지도록. 그거는 또 양반이에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를 빨가벗겨갖고 서로 관계를 갖게. 그거 보면서 낄낄거리고. 이건 말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참 죽이는 방법이 가지가지인데 때려 죽이는 것도 타살, 구타할 때 구자죠. 주먹으로 쳐주는 게 우리 박살 낸다고 할 때 박살 한자가 두 개가 있어요. 주먹으로 때려 죽이는 박살이 있고 몽둥이로 때려 죽이는 박살이 있고 총으로 쏴 죽이는 것도 사살, 총살, 포살이 있고 칼로 찔러 죽이는 것도 그 자살이 있고 찢어 죽이는 육살, 육시가 있고 땅에 파묻어 죽이는 갱살이 있고 당근질 해 죽이는 낙살, 밟아 죽이는 탑살, 깔아 죽이는 압살, 독약 먹여 죽이는 독살, 박살 또 있어요. 껍데기를 벗겨 죽이는 박살, 끓는 물에 집어넣는 팽살, 불에 태워 죽이는 분살, 소살, 베어 죽이는 참살, 참살에도 머리를 베이면 참수고 허리를 끊어 죽이면 유챔이고 바퀴로 수레 같은 걸로 깔아 죽이면 역살, 물에 빠뜨려 죽이면 익살이나 수작, 잡아 죽이면 포살, 굶겨 죽이면 아살, 목졸라 죽이면 교살, 액살, 추살, 채찍질, 철퇴로 쳐 죽이면 추살, 몽둥이로 쳐 죽이는 것도 또 한자로 다르게 추살, 걷어차서 죽이면 축구할 때 축살, 높은 데서 던져 죽이면 척살, 곤장 때려 죽이면 장살, 폭탄 터뜨려 죽이면 폭살, 기둥에 묶고 창으로 찔러 죽이면 책살, 꿰어내서 죽이면 유살. 또 그 다음에 이거 기막힌 거죠. 죽이러 갔는데 남편 죽이러 갔는데 없다고 마누라 대신 죽이고 아들 대신 죽이고 어머니 대신 죽이는 대살. 끔찍한 거예요. 저게 빠진 것 같네요. 이거 생각나는 거 다 적은 것 같지만 연기로 질식사 시켜 죽인 거. 지슬 같은 거 많이 보셨잖아요. 거기 굴에 들어가면 굴 앞에다가 잔뜩 뭐 나뭇잎이랑 장작이랑 갖다 놓고 불 떼서 죽으면은 연기에 질식사 돼서 죽는 거. 그거 민간인들 많았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유엔이라는 게 2차 대전을 겪고 홀로코스트를 겪었잖아요. 엄청난 2차 대전 학살을 겪고 난 다음에 램킨이라는 분이 주도를 해서 제노사이드 협약이라는 걸 맺습니다. 제노사이드 협약을 했는데 제노사이드 never again, 다시는 안 돼. 그런데 이 협약을 한참 맺고 있을 때가 제주도에서 막 학살 진짜 본격적으로 하고 있을 때예요. never again이라고 하는데 그때 봐서 end genocide now. 근데 그때 제주도에서 벌어지는 거 몰랐을 거예요. 그만큼 제주도 참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계엄령. 이게 이제 그 국무회의에서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법에 계엄법이 없었어요. 법에도 없는 걸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법적인 근거가 뭐야 했더니 장관이 나한테 권력이 있어. 그러니까 뭐 내가 내려도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우리나라 계엄령 제도의 역사에 대해서 그 쓴 책이 2권이 나왔는데 다 이 계엄의 불법성. 가계에서 이렇게 했지만 가계에 근거가 없었고 이거는 근거로 굳이 된다면 일본법밖에는 될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수입됐으면 일본법은 다 폐기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뭐 가서 사람들 이렇게 잡아 죽이고 불태우고 그래서 또 이제 토벌을 피해서 산으로 가는데 산으로 간 건 다 산사람이라고 또 잡아 죽이는 거죠. 산으로 가는 그리고 이제 이게 군경에 체포돼서 끌려가는 사람들이고 또 학살당한 사람 앞에서 어린 딸이 울고 있는 거고
이 사진만 막이서 봤을 땐 굉장히 평화로운 광경인데 실은 끔찍한 거죠. 그러니까 이 피난민들, 그러니까 산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는. 이 뭐냐면은 여기 이제 제주도 산이 있고 이런 데가 중산간 지대고 그 해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안에서 5km 떨어진 데 있으면은 무조건 반란군이에요. 그리고 근데 주민들 중에 중산간 지대에 생활 근거가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농토도 거기 있고 먹을 것도 거기 있고 집도 거기 있는데 무조건 해안으로 가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느냐고 머뭇머뭇하면 그 빨갱이라고 저 산사람이라고 잡아 죽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뭐 그러니까 좀 그 소개돼 갖고 이런 거 짓고 자기 집에서 못 살고 사는 거고 그 이제 아이들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죽어 있는 사람들이고 피난민들이죠. 이제 그 이렇게 담장을 치고 주민들을 모아서 그러니까 집단 부락을 만드는 겁니다. 집단 부락을 만들어서 이렇게 높은 담을 쌓아놓고 그러니까 이 안에 그 주민들을 집단 이건 뭐냐면은 식량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민 분리라는 용어를 쓰는데 뭐냐면 그 마오쩌둥을 비롯해 모든 빨치산 활동했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 유격대원과 민중과의 관계를 물과 고기와의 관계라고 하는데 소개 작전이라는 게 뭐냐면 초토화 작전, 소개 작전이라는 게 물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고기가 파닥파닥 맨 땅에서 파닥파닥 죽게. 그러니까 시냇물에서도 물기를 돌려갖고 고기 있는 고기들 그 줍고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뭐 그런 장난도 그 다 해봤을 텐데 그것처럼 중산간 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다 해안가로 모아서 집단부락에다가 쳐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유격대가 산에서 식량을 구하지 못해서 굶어 죽거나 투항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집단부락을 그 열심히 짓는 겁니다. 이렇게 제주도 돌이 많다 보니까 돌로 이렇게 다 지었고요. 그 앞에서 여성들까지 축창을 들고 보초를 쓰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집단부락의 제주도에 만들어진 집단부락의 할아버지쯤 되는 큰형님쯤 되는 간도 만주에서의 집단부락이에요. 김일성 항일발치산 할 때. 근데 김일성 항일발치산 토벌 때가 한국군의 수뇌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 이 사람들이 제주도에는 별로 안 왔는데 여순에는 많이 갔어요. 여순에 가서는 제주도에는 뭐 섬이 작고 군대 규모가 적으니까 안 왔는데 여순에서는 훨씬 더 이제 지역이 넓으니까 많이 투입이 됐는데 거기서 그 맹활약을 한 게 간도 특설대 출신들, 그러니까 김백일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뭐냐면은 간도에서 만주에서 빨치산 토벌을 했던 사람들이 맹활약을 하는 겁니다. 이 집단부락이라는 것도 만주에서 만들어진 그 개발된 빨치산 토벌의 중요한 그 어떤 전술 기지랄까 중요한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집단부락을 어디서 만드느냐? 이 정책을 제주도에 썼었고요, 여수에 썼었고요, 그다음에 지리산에 썼었고요. 그다음에 어디서 썼을까요? 베트남에 썼습니다. 베트남에 한국군이 베트남 들어갔었어요. 자, 그리고 베트남에 갔었던 한국군이 돌아와서 뭘 합니까? 위로는 전두환이 장세동이, 아래로는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 다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이게 학살의 계보입니다. 학살이 학살을 낳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간도에서의 학살. 그게 제주와 여순에서의 학살로 이어지고, 지리산에서의 학살로 이어지고, 그게 베트남의 학살로 이어지고, 광주의 학살로까지 이어지는 그 계보. 그 계보에, 간도에서는 이 집단부락을 또 이렇게 이제 정말 토치카를 만들어 놓기도 하고요. 그 집단부락에 대한 엽서인데 제가 깨끗한 사진이 어디 있는데 못 찾아갖고 이건 이제 폭도로 가정한 토벌대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제주도 산에서 잡혀온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갔네요. 네. 이 사람들도 이제 산에서 잡혀온 사람들.
이덕구입니다. 그러니까 김달삼에 이어서 유격대의 총사령관을 맡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사살된 거예요. 그걸 이렇게 전시를 했습니다. 전 처음 이 사진 봤을 때 소름이 쫙 끼쳤는데 제주도의 예수님인가 보다 싶을 정도. 이 가슴에 이게 뭘까요? 숟가락이에요. 현기영 선생님 그 작품 중에 지상의 숟가락 하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바로 여기서부터 비롯된 건데, 남부군에도 그런 얘기 나오죠. 빨치산은 신분증이에요. 숟가락이 무슨 빨치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그거를 시신에다가 꽂아뒀다는 건 이제 일종의 조롱의 표시가 아니었을까. 이덕구의 시신을 전시하면서. 근데 이덕구도 선생님 출신이다. 교사 출신이었어요. 이렇게 해놨는데 좀 아이들 불안에 떠는 표정들 그러고 있죠. 이거는 강유배 화백이 주민 시신의 뒤를 어떤 시점으로 잡아갖고 이 겁에 질린 주민들을 묘사한 작품입니다. 권덕정 여기에 이제 이승만이가 오는 거죠. 와서 딱 진압 잘했어 하고 하는 거고. 유채꽃 핀 지금쯤 이제 유채꽃이 한창일 텐데 제주 4.3 유채꽃으로 많이 상징이 됩니다. 자, 이제 영화 지슬이 있었죠. 지슬 얘기만 보고 오늘 강의는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이 지슬 오멸 감독이 만들었는데 이때 배포사에 우리 학교 성공회대학교 출신이 있어갖고 저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관객과의 대화를 한 두어 번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거 할 때 사상 공부도 또 저도 새롭게 다시 하고 했는데 참 지슬이라는 게 뭐냐면 감자를 의미하는데 뭐냐면 땅지자예요. 그리고 슬은 열매 실자. 그래서 땅에 맺힌 열매라고 해서 땅 속에 이제 감자가 열렸는데 이 장면 있죠. 이게 땅 속에 감자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오멸 감독이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시사회 같은 데 가셨었던 모양이에요. 이런 제주도에 굴이 많은데, 다랑시 굴 사진인 것 같은데, 이런 굴들이 뒤늦게 많이 발견이 됐어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죽었을까요? 바로 굴 입구에다가 나무대 굴 입구를 막고서 글로 이제 연기 들여보내서 그 안에서 질식사. 우리 불렸을 때 사람들 죽는 게 불에 타 죽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거의 대부분 연기에 죽는 거거든요. 그 연기 만들어갖고 그렇게 해서 다 죽여버린. 네. 그리고 그렇게 됐었던 굴이 수십 년 지난 다음에 90 몇 년도에 발견됐나 하여튼 저런 게 몇 건이 아마 발견됐을 겁니다. 거기 솥단지 요강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그래서 이제 이건 49년 4월에 마을 주민 29명이 숨어 지내던 빌레목굴. 제주도에 가면 이런 굴들이 수두룩 빽빽해요. 지슬도 바로 거기서부터 이제 만들어진 영화고요. 굴 속을 들어가 보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제주도 이제 토벌이 아주 잔인하게 진행이 됐는데 다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주 4.3 사건 이제 오늘 다 하다간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다음 주에는 4.3 사건의 가해자들 도대체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사람들을 죽인 것인가 그 이야기 그리고 가해자들 한 명 한 명의 경력을 분석해 보면은 4.3의 학살이 이런 것이었구나가 또 드러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3의 가해자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제대로 얘기가 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주 진상보고서에서도 안타깝게도 4.3의 가해자를 다루지 못했습니다. 4.3은 말한 데에서도 안타깝게도 정리하지 못했어요. 아마 피해자 정리 부분이 너무 급했기 때문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바로 이 사무실이 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 사무실인데, 이 사무실 내에서 저희가 4.3의 가해자들을 좀 한번 추려서 정리해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반헌법 행위자들과 더불어서 4.3 사건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시작됐죠. 그래서 이제 정부 수립 직후까지 계속이 된 사건으로 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최초의 반헌법 행위로 우리가 기록을 하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4.3의 가해자들, 그리고 4.3의 진상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규명되기 시작했는가, 그리고 현재 주민들이 어떤 고통 속에서 아직도 살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구독자와의 대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박미도님이 교수님, 이걸로 이게 제 채널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교수님 채널입니다. 그래서부터 아유, 제가 이것들은 지금 슈퍼챗이라고 해서 아이고,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분들 이거,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 보시면 됩니다. 우리 최미님, 아유, 소리만 들려요? 화면이 안 나왔습니까? 강의 들어왔습니다. 무료 강의. 언제 시간이 되면, 저희가 시간을 조금 땡기고 그러면은 여기 한 열댓 분, 20분 정도는 들어올 수도 있을 텐데, 시간을 맞춰서 하면 공개 강의 같은 것도 한번 좀 생각해보고, 또 아니면은 사람아인제에 가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좋아요 누르고 대기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SH 그랜드님, 아유, 이름이 아주 좋네요. 존경하신다고 했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삶의 의미를 던져주는 유튜버. 슬로우 라이프님, 저도 좀 천천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맨날 쫓기고 삽니다. 구독자 1만, 여러분들이 많이 10명씩 좀 모아주십시오. 10명씩 모아주시고요. 박근혜 역사 왜곡 때부터 관심 엄청 가지고 있습니다. 윤경숙님, 아마 우리 평화박물관 우리 반헌법 행위자 열전 회원이신 것 같네요. 바다의 별님은 대학을 다시 다니는 기분. 그렇습니다. 학교에서도 비슷하게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효빈님, 이제야 제주 4.3이 중앙의 역사로 편입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하셨는데, 아마도 제주 분이신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드릴 텐데, 작년에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뉴라이트가 만들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촛불이 바로 그 앞에서 됐고, 지금은 이제 내용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서해 관장이 저하고도 같이 공부했었던 이제 친한 선배인데, 주진호 관장님이 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4.3 이제 우리의 역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전시회를 크게 잘 했어요. 그래서 4.3이 이제 우리의 역사로 편입이 되고 있고, 남현숙님이 일본에서 최초로, 보내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최초로 미루님이 아닌가? 이효빈님 그래요? 남현숙님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이제 보내주셨네요. 저희가 잘 써서 우리 이 사무실에서 한 10명이 넘게 근무하고 있어요. 그분들 조사 활동비로 아주 요긴하게 쓰겠습니다. 부모님 세대가 친일은 싫어하시는데 자한당을 좋아하신다. 그렇죠. 그런 분들 더러 있습니다. 남현숙님 또 댓글 달아주셨네요. 작은 힘 보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작업이요, 진짜로 이렇게 십시일반 5천원, 만원씩 보내주시는 분들, 그 힘으로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고, 이제 유튜브가 또 도움을 앞으로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소식을 전해드린다면 어젯밤에 메일을 받았습니다. 구글에서 이제 유튜브에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막 그 광고를 이제부터 달아야 하고 이제부터 수익이 창출되는 것 같은데 어젯밤에 우리 정진호 대표님께서 그 광고를 몇 개를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뭐 저는 그 시스템을 잘 몰라서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고 이제 유튜브에 그 분석하는 거에 보니까 예상 수입으로 무려 77센트가 올랐습니다. 아직 커피 한 잔 값이 안 나오는 거지만 왜 역시 정 대표님이 목사님이라서 시작은 미미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그렇게 그 격려해 주셨는데 뭐 저희가 이제 꼭 수익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이제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거 저도 이제 그 나이가 좀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 강연 다니는 게 저도 좀 힘들어지고 이걸 좀 정리해서 기록을 남기는 게 필요하겠다 하는 싶은 생각도 있고 마침 또 이 유튜브 하고 계시는 정 대표님하고 국가폭력으로 인연이 돼서 이 작업을 시작하게 돼서 됐는데 이게 우리 그 사무실 활동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어갖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그 광고 건너뛰지 마시고 그리고 주변에도 널리 좀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소피 제이님은 늘 바른 역사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했고 여혜 원정님 조병옥 이름을 불러주셨네요. 패권 적폐 청산 남북으로 와서 못 살겠다 이익단체 베트남에서도 저렇게 하고 광주에서도 저렇게 했다던데 예. 아마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미리 달아주신 것 같아요. 일요일님 아이고 늦었네요 하고 들어오셨습니다. 학살의 기회보 질문 사북청년단 등 우익단체와 기독교회 교회 지도자들의 관계에 대하여 더 알고 계십니다. 기회가 된다면 특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뒤에서 특강을 할 텐데 앞에 한 그 강연 중에 보수 세력의 계보에 그것도 쪽에서 올라갔죠. 거기에 아마 기독교 관련된 부분을 한 10분 정도 간단하게 한 게 있을 겁니다. 제가 언제 기회가 닿으면은 기독교 쪽이고는 뭐 제가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진짜 전문가가 있어요. 최태용 목사님. 진짜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인데 박사 학위를 기독교도가 학살을 어떻게 했나를 갖고 썼습니다. 진실화위원회 조사관도 하셨고 그 목사님을 모셔서 하든지 아니면 뭐 제가 저도 그 목사님 그 얘기 많이 듣고 논문 읽고 그래서 뭐 조금 웬만큼은 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예경님 질문 주셨는데요. 일제강점 기간 동안 상해 중경 임시정부 말고도 여러 더 있었다고 하는데 유독 백범의 임시정부만을 말하는 건가요? 하셨는데 임시정부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한성정부, 상해정부, 또 노령정부 뭐 이제 그렇게 있었는데 그게 통합이 돼서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9월달에 지금 이제 정부에서 임시정부 수립기념일을 4월 11일로 잡는데 조금 거기에 저도 그렇고 이견을 가진 사람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상해 임시정부의 그 기념일인데 통합 임시정부의 기념일을 잡아야 하는 거 아닌가? 9월 13일인가요? 그걸로 잡아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더 논의를 해야 할 지점인데 4월 그전에는 4월 13일이었는데 그걸 조금 이제 좀 바꿨어요. 4월 11일로 바꿨는데 그게 꼭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임시정부에서는 4월 갑자기 헷갈리네. 이게 요새 큰일 났어요. 말하다가 갑자기 헷갈리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데 임시정부가 4월 11일을 기념일로 잡아왔기 때문에 또 이제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4월 12일을 기념일로 잡는 것도 뭐 나름 근거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통합정부를 만드는 게 좀 더 의미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고요. 중경 임시정부는 윤봉길 의사가 이제 폭탄을 던지고 난 다음에 그랬더니 이게 그리고 상해가 일본군한테 침략을 당했으니까 상해에 더 있기 힘든 상황이 되니까 임시정부가 여러 곳으로 이동을 하다가
중국 국민당 정권이 자리 잡은 중경에 가서 이제 터를 잡고 거기서 여러 해를 있다가 왔기 때문에 이제 전반전의 임시정부를 상해 임시정부라고 우리가 그냥 지역을 따서 부르고 후기는 중경 임시정부라고 부르는데 백범의 임시정부 하면은 역시 중경 임시정부죠. 상해 임시정부 시절에는 백범 선생이 뭐 상해 떠날 무렵에는 좀 역할을 하셨지만 그 앞에서는 중요 요인 중에 한 사람이지만 혼자 독보적인 그런 위치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는 여러분이 그 같이 활동을 하신 거고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백범 선생이 아무래도 상징적인 존재다 보니까 백범을 이제 많이 부각이 된 거죠. 4.3과 여순 항쟁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제가 특별히 쓴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연을 하고 그걸 쓰긴 써야 하는데 쓸 게 너무 많네요.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고 유튜브에서도 강연하고 싶은 게 많고요. 박미루 님도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보내시고 야 그러면은 이제 한국에서는 슈퍼챗이 아니라 아마 뭐 그 다른 계좌이체로 그동안에 유튜브 보시고 참 많이들 해주셨어요. 아이고 제가 그 명단을 뽑아야 하는데 우리 그때 그 채팅하셨던 김주현님 진짜로 보내주셨고 김정희님 뭐 여러분들이 그 보내주셔서 저희가 그러니까 평소에 정기적으로 후원해주신 분들 말고 그 구자로 그렇게 직접 써주신 분들은 아마 그 유튜브 보고 그 하신 분들 같은데 그런 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계셔서 아직 그 이제 유튜브 구글에서 나오는 수익은 그 작았지만 그 부분을 유튜브 시작하고서 상당히들 많이 보내주시는구나 하고 그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요일님께서는 다음 주에 제 시간에 오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시간을 지켜야죠. 아이고 헤르메님 감사합니다. 저를 현대사 인간문화재로 예, 그리고 하트에 삭간 알려주셨습니다. 강물철원님께서는 목사님이시구나 몰랐습니다를 하셨는데 제가 목사 아니에요. 우리 정준호 대표님이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박예경님, 감사합니다. 광고 끝까지 봅시다. 예, 그렇게 하셨고요. 예, 여기는 다 한 것 같습니다. 저희 것도 예, 그렇죠. 여기 지금 몇 분 들어와 계셨나요? 지금 들어와 있는 분이 제가 보겠습니다. 한 70분 정도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많이 들어오셨네요. 네, 교수님 70분 정도 들어와 계시고. 살라마인지는 훨씬 많이 들었죠. 아닙니다. 교수님 그래요?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이미 앞장 썼습니다. 이게 저희 거. 예. 아이고 김민경님 생방 처음이세요? 예, 저도 생방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김민경님 제주도민들 참 아프다. 참 아프다. 맞습니다. 많이 아프죠. 그래서 이게 아이고 근데 김민경님 제가 재미없이 했나 보네요. 재미있다고 하는 분들도 많은데 근데 최영식 님이 또 한마디 해주셨네. 뭐라고 하지 말라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예. 내용은 좋은데 아마 제 발음이 많이 안 좋을 거예요. 발음이 많이 안 좋아서 전달력이 좀 떨어질 겁니다. 예. 군사정권 시대에 제주 4.3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는데 민주정권이 들어서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거 맞습니다. 예. 일본 순사, 토착외구들 맞습니다. 오수민님, 예, 한홍구TV 응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또 최영식님하고 오수민님이 잘 아시는 사이인가 보네요. 오수민님 어서 오세요 했더니 반가워요 하고 답을 주셨고 도도님 반가워요. 또 도도님도 오셨고 서로 인사들 많이 나누네요. 과거를 알면 알수록 미국이라는 나라 좋아할 수가 없다. 안두희가 서북청년단원이었던 걸 모르셨구나. 예. 요즘 서북청년단은 할배 아저씨, 그 서북청년단 명예 재건된 거 단장이 지금 100살 가까이 된 할배가 한 분 있어요. 손진이라고. 다음 시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재건한 사람들은 한 40대쯤 돼 보이는 40, 50대가 재건한 것 같아요. 후손들은 여전히 청년이고요. 엄마야 그런 것도 계승을 했네 했는데 그래요. 그 최근에 광화문에서 그 서북청년단이 출연했는데 아마 생물학적인 후손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후손을 자처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서북청년단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토착외구도 계승하고 비스무리하고 맞아요. 뿌리 뽑아야 하는데 뿌리가 참 깊어요. 무덤 북한은 우리말을 보존 잘한군요. 그런데 저 비석이 세워진 거는 1925년일 거예요. 예. 미군 비행기. 미군 비행기로 오라기 사건 찍었고요. 제주도 분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정훈님 저를 사랑하고 존경해 준다고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격려가 많이 듭니다. 아이고 문정훈님 하셨더니 또 흰구름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경향신문에 기고하실 때 경향신문에 그렇게 기고 가끔 했죠. 가끔 했고 자 그리고 이재만님 지지합니다 해주셨고 패권 적폐청사님 감사합니다 해주셨고요. 그러게요. 우리 독립군들은 일본 서민들은 건드리지 않았는데 친일파 놈들은 서민들을 그냥 학살하네요. 맞습니다. 정말. 우리 역사에서 가슴 아픈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이제 앞으로 그 다음 시간에는 제주 4.3의 속편 제2편으로 가해자들과 그다음에 진실규명 과정 그리고 트라우마 얘기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과제를 갖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